1924년에서 1926년 사이 중국 근대문학의 거장이라 불리는 루시는요,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내면을 담아낸 산문시 모음집 들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독하면서도 또 지독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세계로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뚜렷한 줄거리가 있는 소설과는 좀 다릅니다. 그보다는 아주 개인적이고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섬뜩할 정도로 어두운 성찰들이 이어지는 글들의 모음이죠. 마치 작가라는 한 사람의 의식,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나는 여정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작가 루신이 자기 자신의 절망,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도 희미하게 타오르는 희망과의 싸움, 또 그를 둘러싼 숨막히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스스로 해부하려는 그런 처절한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루시는 독자들이 이 황량하면서도 생명력이 꿈틀대는 세계로 들어서는 길을 아주 신중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의도한 그 길을 따라서 오늘 첫 5편의 작품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들풀이라는 이 독특한 정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루시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감을 암시하는 일종의 열쇠 같은 서문을 먼저 보여줍니다. 작가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침묵할 때는 내면이 가득 차 있는 느낌인데 막상 말을 하거나 글을 쓰려고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텅 비어버리는 공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던 생각들을 언어로 끄집어내는 그 순간 그 생각의 본질 중 무언가가 사라져버린다고 느끼는 거죠. 이건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작가가 얼마나 깊은 내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썩어가는 것에서 어떤 기묘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죽은 생명이 썩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썩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때 그것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텅 비어 있었다면 부패할 육체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이 책의 제목인 들풀은 뭘까요? 들풀은 그 자체로 아주 보잘것없고 끈질기고 어쩌면 죽은 자의 시체 위에서 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적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아니고 거대한 나무도 아니죠. 그저 짓밟히고 베어져도 계속해서 살아남는 그런 끈질긴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루시는 자신이 창조한 이 들풀과 아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들풀이 상징하는 그 끈질긴 생명력은 사랑하지만 그 들풀이 자랄 수밖에 없는 이 황량하고 척박한 세상은 증오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모든 것, 들풀과 거대한 나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불태워 정화시킬 지하의 불길을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조금은 추상적이었던 서문에서 벗어나서 들풀의 첫 번째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의 내면 풍경이 고스란히 자연세계에 투영되는 곳, 바로 그의 뒷마당입니다. 가을밤이라는 이 작품은요, 문학사에서도 아주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건조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뒷마당에서는 2그루의 나무를 볼 수 있다. 어떤 화려한 수사도 일부러 배제한 채 꾸밈없는 현실 그 자체를 독자 앞에 날 것 그대로 던져 놓으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문장은 정말 유명하죠. 하나는 대추나무고 다른 하나도 대추나무다. 이건 단순한 반복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선언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 적나라하고 피할 수 없으며 때로는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을 강조하는 거죠. 이 작은 정원 안에는 서로 아주 다른 2가지의 생존 방식이 존재합니다. 한쪽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상처에 입었지만 쇠처럼 굳건하게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는 대추나무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봄이 올 거라는 꿈을 꾸며 잔뜩 웅크리고 있는 작은 분홍꽃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인 저항, 다른 하나는 꿈속으로의 퇴각이죠. 여기서 자연은 결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포근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억압하는 적대적인 힘으로 그려지죠. 하늘은 인간 세상을 버리고 싶어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리를 뿌립니다. 심지어 대추나무에 저항적인 시선이 불켜난 듯 불안해하며 도망치려 하고 달조차 당황해서 숨어버립니다. 어쩌면 이 하늘은 작가가 느끼는 시대의 압박감 혹은 그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절망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화자는 갑자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마치 남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그리고는 그 소리에 놀라 방 안으로 쫓기듯 들어갑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서 분리된 듯한 자기조롱의 순간은요, 화자가 자기 자신의 감정에서조차 얼마나 깊이 소외되어 있는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바깥 세계의 풍경을 통해 내면을 보여준 루시는 이제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읊는 독백이라는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자아와의 직접적인 대결을 시작합니다. 이 작품 그림자의 고별은 제목 그대로 이별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의 곁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된 자아의 한 부분, 즉 그림자가 나로부터 분리되어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림자는 떠나면서 말합니다. 나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말하죠.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미래의 황금세계, 그 유토피아에도 가고 싶지 않다. 그림자는 인간이 흔히 생각하는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적지, 즉 절대적인 절망의 공간인 지옥과 이상적인 희망의 공간인 천국, 이 둘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에게는 둘 다 현실을 외면한 거짓된 관념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진실한 자아일 겁니다. 절대적인 절망에도 또 절대적인 희망에도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이념이나 서사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자기 존재의 불편한 진실,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림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역설적입니다. 빛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지만 정작 그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둠이죠. 어둠은 그를 삼켜버릴 것이고 반대로 빛은 그의 존재를 지워버릴 겁니다. 결국 그는 빛과 어둠 그 사이, 황혼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는 그 경계에서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속한 세계를 찾아 홀모방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선물은 어떤 위로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어둠과 텅 빈 허공뿐이다. 이것은 자신의 황량한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러면서도 너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싶지는 않다는 그런 기묘한 선물인 셈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길거리에서 거지와 마주치는 아주 일상적인 순간이 화자 자신의 정신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충격적인 여정의 계기가 됩니다. 화자의 심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 하강합니다. 처음엔 어린 거지의 울음소리에 그저 짜증을 느끼고요. 다음엔 벙어리 거지의 손짓을 보며 저건 속임수일 거라고 의심하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죠. 나라면 어떻게 구걸할까? 그리고 깨닫습니다.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짜증과 의심, 혐오만을 받게 될 거라는 걸요. 결국 그는 침묵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구걸해서 그 대가로 오직 아무것도 없음, 즉 허물을 얻겠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거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경멸을 거울처럼 비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오히려 그 베푸는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이에게 짜증과 의심과 혐오를 하사하는 존재라는 걸, 자신의 감정적 빈곤과 잔인함을 똑똑히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작품은 잿빛 흙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덩그러니 남긴 채 끝을 맺습니다. 이 단어는 점차 희미해지면서 반복되는데요. 마치 화자의 자아가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의 최종적인 정신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화자 자신과 그를 둘러싼 이 삭막한 세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그는 주변의 황량하고 텅 빈 잿빛 흙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된 완전한 무의 상태로 녹아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겉보기에는 조금 장난스러워 보이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스타일의 새로운 다유시, 그러니까 격식 없는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시는 풍자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아주 깊은 환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이 사랑을 담아 관습적이고 감상적인 선물을 건네면 화자는 아주 기이하거나 지극히 평범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물건으로 답례를 하죠. 이런 교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연인이 나비 100마리가 그려진 손수건을 주자 화자는 불길한 상징인 올빼미를 줍니다. 행복한 가정을 상징하는 제비 그림에는 값싼 길거리 음식인 산사나무 열매 사탕을 주고요. 소중한 관계를 뜻하는 금 시계줄에는 땀이나 뻘뻘 흘리려는 듯 땀내는 약을, 그리고 사랑의 상징인 장미꽃에는 독이 있는 붉은 뱀을 건넵니다. 모든 대답이 낭만적인 관습에 대한 아주 의도적인 저항인 셈이죠. 그러고 나서 화자는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날 무시하는데 도대체 무슨 까닭인지 몰라서 내 마음이 놀랐네. 라고요.
연인의 반응에 대해 모르는 척, 놀란 척 하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기대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부터 화자 자신이 얼마나 냉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극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 연에 이르면 혼란스러운 척하는 신용마저도 그만둡니다. 그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그냥 그녀 좋을 대로 두자. 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죠. 이건 사랑과 구애라는 사회적인 약속, 그 게임 전체에 대한 최종적인 거부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루신의 아주 황량한 내면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불화,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 그리고 사랑에 대한 냉소까지 보았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안으로만 응축되어 있던 절망이 더 이상 안으로 머물지 않고 외부의 어떤 대상을 향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들풀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의 산문 시집 들풀은 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아주 짙은 상징과 실존적인 절망감, 그리고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 같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어둡고도 아름다운 시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깊은 곳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잠시만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당신의 그림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과연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시 그림자의 고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아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네, 첫 번째 작품은 바로 그림자의 고별입니다. 이 시는 뭐랄까, 한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아주 심오한 독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외, 그리고 진짜 나를 찾아가는 탐색의 기록이죠. 여기서 그림자는 더 이상 주인을 따르지 않겠다고, 나만의 어두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그림자는 이미 알려진 고통의 공간, 디옥은 물론이고 모두가 꿈꾸는 약속된 유토피아, 황금 세계마저 거부해요. 왜냐하면 둘 다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모든 세계를 부정하고 오직 나만의 존재 방식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그림자는 그냥 물리적인 현상, 그 이상인 거죠. 화자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진짜 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가 요구하는 밝음 속에서도 또 미래가 약속하는 희망 속에서도 이 그림자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시에서 그림자는 화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너는 바로 내가 싫어하는 존재다.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강렬하게 자기 자신과의 소외를 드러내는 구절이죠. 그림자, 즉 진정한 자아가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선언하는 거니까요. 한 개인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근원적인 분열과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림자가 선택한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타협으로 얼룩진 삶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모든 것이 없는 무의 성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건 그냥 수동적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기 위한 아주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선택이에요. 공허함을 끌어안겠다는 이 결단이 참 처절하면서도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그림자가 처한 딜레마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빛의 세계는 겉보기에는 사회적인 성공이나 유토피아 같지만 그림자에게는 자기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리는 거짓된 공간일 뿐이에요. 반면에 어둠은 그림자를 삼켜버리죠. 하지만 그 안에서만큼은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결국 빛에 의해 사라지느니 차라리 어둠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순수함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이미지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해가 지는 황혼인지 아니면 동이 트는 여명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시간 속에 그림자가 갇혀 있어요. 빛과 어둠이 뒤섞인 이 경계에서 그림자는 잿빛 검은 손을 들어올립니다. 마치 술잔을 비우듯이 자기 자신에게 고독한 작별을 구하는 거죠. 이 마지막 제스처는 자기 자신과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쓸쓸하면서도 장엄한 의식처럼 보입니다. 자, 그림자의 고별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그림자의 궁극적인 욕망은 단순한 분리가 아니었어요. 자신만의 소멸을 온전히 소유하려는 열망에 가까웠죠. 다른 어떤 존재도 없는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역설적으로 나만의 세계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루신이 그려낸 고독하고도 철저한 자기 존재 증명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내면의 갈등을 들여다봤으니 이제는 시선을 외부 세계와의 갈등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국어라는 자인데요. 이 시는 무관심과 냉소,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화자의 아주 불편한 자기 성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가 정말 황량합니다. 시인은 잿빛 먼지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이 먼지는 그냥 흙이 아니에요.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숨막히는 환경, 그러니까 무감각하고 메마른 사회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바람이 불 때마다 흩날리는 이 먼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현실 그 자체입니다. 화자의 위성과 무력함이 이 대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면에서는 국어라는 사람들에 대한 짜증, 의심, 증오가 막 소용돌이 쳐요. 그런데 그의 외부적인 행동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갈 뿐이에요. 이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생각만으로 가득 찬 지식인의 무력함, 어떤 도덕적인 마비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절은 화자의 섬뜩할 정도의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동정심이 없는 걸 넘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우월한 위치에 서서 경멸적인 감정만을 준다고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문제를 알지만 그걸 극복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시인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타인을 향했던 그 비판과 혐오의 시선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죠. 화자는 국어라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목소리로, 어떤 몸짓으로 구걸할지를 상상하기 시작해요. 이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그의 심판은 아주 날카로운 자기 성찰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자가 도달한 암울한 깨달음입니다. 만약 자신이 구걸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것은 자기가 방금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냉담한 경멸과 의심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이 속한 이 세계의 냉혹한 순환고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자신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이 시는 결국 허무주의적인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떤 행동도 어떤 말도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은 화자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구걸하겠다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다름 아닌 허무입니다. 이 허무에 대한 갈망,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앞서 살펴본 그림자가 원했던 무의 공허함과 연결되면서 의미 없는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하는 공통된 열망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기 혐오의 깊은 곳에서 벗어나서 풍자와 비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시련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낭만적인 사랑의 관습이나 공허한 사회적 교류를 패러디한 루신 특유의 냉소적인 유머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이 시는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 실패한 사랑 이야기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여성은 나비 손수건, 제비 그림, 금시갯줄, 장미꽃, 아주 낭만적인 선물을 건네죠. 그런데 화자의 답례품을 한번 보세요. 수리부엉이, 빙탕으로 땀 흘리게 하는 약, 그리고 붉은 줄무늬 뱀, 정말 귀괴하고 부적절하죠? 이 선물들의 나열은 낭만적 교감에 대한 철저한 조롱이자 정형화된 관계 맺기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폭로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은 거의 똑같은 후렴구로 끝나요. 무슨 까닭인지 내 마음을 놀라게 했다. 화자는 자기의 그 기이한 행동이 왜 상대방을 화나게 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이 반복되는 모르는 척이 이 시의 풍자적인 핵심입니다. 그는 구애의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공식에 불과한지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화자의 반응은 연이 거듭될수록 점점 과장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놀랐다가 다음에는 어리둥절해지고 급기야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의 고조는 마지막 연의 마지막 구절, 내버려 두자라는 한마디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 무심한 체념은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감정적 교류가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연극이었음을 폭로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분석에서 가장 강렬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편의 복수라는 시인데요. 내면의 갈등에서 시작해서 노골적이고 허무주의적인 대결로 치닫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흐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수시의 장면은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긴장감이 넘칩니다. 광활한 벌판 위에 두 사람이 벌거벗은 채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껴안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이 멈춰버린 시간 속에는 사랑과 증오, 창조와 파괴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팽팽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 주위로 화려한 옷을 입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요. 그들은 타인의 고통과 갈등을 소비하려는 관음증적인 사회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든 죽이든 상관없어요. 단지 자극적인 구경거리를 원할 뿐이고 그들의 혀끝에서 느껴질 땀이나 피의 맛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죠. 바로 이 행동하지 않음이 복수의 핵심입니다. 두 사람은 구경꾼들이 원하는 그 자극적인 결말을 선사하기를 거부해요. 그들의 침묵과 움직이지 않음은 관객의 기대를 배반하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고 이 거부야말로 진정한 복수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시의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의 대상은 서로가 아니라 바로 구경꾼들이었던 거죠. 구경거리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관객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지루함 속에서 시들어 죽게 만듭니다. 두 인물은 이 피 흘리지 않는 대학살, 즉 구경꾼들의 정신적인 죽음을 목격하면서 최고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복수시는 상징성이 극대화된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제 무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고통의 현장,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루시는 이 익숙한 이야기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어요. 루신의 맥락에서 십자가는 수동적인 희생의 재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저기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특등석이자 무대가 킨 곳이죠.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한 전 인류의 증오를 관찰하고 자신의 고통을 분석하면서 실존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마주한 것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육군입니다. 그를 못 박은 로마 병사들, 비웃는 종교 지도자들, 모욕하는 구경꾼들, 심지어 같은 처지의 강도들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를 불렀던 신마저 그를 버립니다. 그는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고립된 것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고통을 덜어줄 몰약탄 포도주를 의식적으로 거부해요. 왜냐하면 고통의 모든 순간을 또렷하게 느끼고 인간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관찰하려는 적극적이고 냉철한 의지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증오와 연민을 동시에 음미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는 고통의 정점에서 나타나는 이 역설적인 상태를 포착합니다. 극도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는 저주와 연민, 환희와 비애가 하나로 합쳐지는 경지를 경험해요. 이것은 고통 그 자체가 주는 어떤 쾌락에 가까운 심오하면서도 섬뜩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시의 절정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절규입니다. 하지만 루신의 시에서 이 외침은 신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요. 자신의 신성이 부정되고 인간성이 확고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신에게 버림받음으로써 그는 마침내 신의 아들이 아닌 온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신이 던지는 마지막 냉소적인 결론입니다.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신의 아들을 죽이는 죄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아들을 죽이는 죄가 훨씬 더 추악하고 직접적인 범죄라는 것이죠. 인류가 신을 죽였다고 말하는 것보다 인간이 인간을 죽였다는 사실이 더 끔찍한 진실이라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오늘 살펴본 시들을 관통하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림자가 선택한 어둠 속으로의 침잠, 거지가 추구한 침묵과 허무, 연인들의 무의미한 희극, 그리고 복수의 공허한 절정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공허한 세상에서 진정한 저항이란 어쩌면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즉 무로 향하는 반역뿐일까요? 루신의 들풀이 던지는 이 암울하지만 강력한 질문에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칩니다. 만약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과객이라는 작품은 바로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끝없는 길 위에서 멈추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한 남자의 여정을 조용히 따라가 보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없는 과거에 발이 묶인 채 그저 체념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있죠. 이 소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잠시의 친절과 위안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정의 근본적인 고독이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소박하고 어쩌면 순진한 희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둘 사이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과객이 서 있습니다. 그는 지칠 대로 지쳤지만 멈출 수 없다는 어떤 내적인 힘에 이끌려 계속해서 길을 가야만 하는 존재죠. 그는 과거에 안주하는 것도 순간의 소박한 희망에 기대는 것도 모두 거부하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고독한 탐구자입니다. 그런데 과객의 이 여정은요,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품고 떠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죠. 나는 돌아갈 수 없소 라고요. 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그가 등지고 떠나온 세상은 모든 사물과 사람에게 이름표가 붙고 주인이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거짓된 웃음과 가짜 눈물이 넘쳐나는 마치 잘 짜인 감옥 같은 곳이죠.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어떤 목소리가 그를 앞으로 떠밀면서 이 모든 위선과 가식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재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걸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전진이라기보다는 견딜 수 없는 것 쪽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순수함과 냉혹한 현실의 경험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길 앞에 무엇이 있냐는 과객의 물음에 소녀는 들백합과 해당화가 가득한 아름다운 꽃길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에 길의 끝을 이미 아는 듯한 노인은 아주 간단하고도 무겁게 대답하죠. 무덤들이 있다고요. 과객 역시 그 대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녀의 눈에 비친 아름다운 환상과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들이 마주한 피할 수 없는 종착지. 이 짧은 대화는 과객의 여전히 얼마나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과객은 그저 다시 어둠 속으로 무덤이 기다리고 있을 그 길 위로 묵묵히 걸어 들어갈 뿐이죠. 그리고 그가 남기고 간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남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목적지가 소멸이라면 우리는 왜 이토록 지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그 걸음 자체에, 그 과정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자, 앞서 살펴본 과객의 여정이 현실의 흙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펼쳐졌다면 이제 우리는 한 존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모든 물리법칙이 정지해버린 듯한 꿈속의 얼음 계곡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선택이라는 행위가 가진 아주 근본적인 역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끝없는 추위가 지배하는 얼음 계곡에서 화자는 아주 모순적인 존재를 발견합니다. 바로 죽은 불입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할 불꽃이 마치 산호초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불꽃. 화자가 자신의 체온으로 이 죽은 불의 온기를 불어넣는 순간 불꽃은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따뜻해져서 다시 타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차갑게 남을 것인가.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지 모두 그 끝에는 소멸이라는 똑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사는 것, 즉 불로서의 본질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화자의 온기를 받아들여서 아주 뜨겁고 찬란하게 타오르는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명확합니다. 자신의 몸, 즉 땔감을 모두 태우고 나면 결국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 완전한 소멸이죠. 가장 자기답게 존재하는 순간이 곧 존재의 끝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존재가 가진 비극적인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어떨까요? 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화자의 온기를 거부하고 지금처럼 얼어붙은 상태로 계곡에 머무는 길입니다. 당장은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이 선택 역시 결국 서서히 차가운 기운에 잠식당해 영원히 얼어붙어 꺼져버리는 또 다른 형태의 소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격렬하게 타오르며 순식간에 사라지든 차갑게 안주하다 서서히 꺼져가든 없어진다는 결과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죽은 불이 마주한 실존적인 역설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행동을 하든 차갑게 머무는 부작유를 택하든 그 끝은 똑같이 없음, 즉 무로 돌아갑니다. 이건 마치 뜨거운 죽음이냐 차가운 죽음이냐를 고르는 것과 같죠. 만약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의 끝이 똑같은 낭떠러지라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한다는 행위 자체는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순간 불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택합니다. 타오르거나 어는 것, 그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아예 계곡 밖으로 몸을 던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 돌발적인 행동은 화자를 죽음으로 이끌죠. 그런데 놀랍게도 화자는 고풍스러워하는 대신 승리에 찬 웃음을 터뜨립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타오를 것인가, 얼어붙을 것인가 하는 선택지 안에 갇혀 있는 한 고통은 계속된다는 사실을요. 이 지독한 역설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주어진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지가 놓여 있는 판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깊고 추상적인 사유의 세계에서 헤엄치다가 이제 우리는 아주 날카롭고 직설적인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울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 마리 개의 눈입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존재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가치와 구조가 얼마나 기이하고 모순적인지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다른 꿈속에서 화자는 모든 것을 잃고 남에게 구걸해야 하는 거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꼬리를 치며 아첨하는 개를 향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라며 꾸짖습니다. 하지만 개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뜻밖의 한마디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사람만 못합니다. 이 말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인간 문명 전체를 향한 아주 통렬하고도 조롱 섞인 비판의 서막인 셈이죠. 개는 자신이 왜 사람만 못한지 그 이유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자신은 구리와 은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값싼 배와 값비싼 비단의 차이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치의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집착하는 인간의 속물성을 비판하는 거죠. 둘째, 자신은 높은 관리와 평범한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주인과 노예를 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회적 계급과 권력 구조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허구적인지를 지적하는 겁니다. 개의 눈에 이 모든 구별 짓기는 인간이 스스로를 얽어매기 위해 만든 부자연스러운 족수에 불과한 것이죠. 이 열등함의 목록은 사실상 인간 문명의 모순을 조목조목 고발하는 고발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명료하고 본질적인 비판 앞에서 인간인 화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반박하는 대신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 모습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사실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진보나 문명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이 어쩌면 가장 순수한 시선 앞에서는 한낱 어리석고 부질없는 놀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했기 때문이겠죠. 인간 사회의 모순을 꼬집었던 괴의 비판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무대, 바로 지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의 화자는 놀랍게도 악마 자신입니다. 그는 인간의 손길이 닿기 전 자신이 다스리던 잃어버린 옛 지옥을 그리워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완벽한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에게 탄식하듯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그리워하는 옛날 지옥은 의외로 어딘가 허술하고 인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고통을 주는 불길은 미지근했고 모든 것이 방치되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불완전함 때문에 그곳의 유령들은 과거를 추억할 수도 있었고 희미한 희망을 품거나 심지어 반항할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주 작은 인간성의 불씨가 남아있던 곳이었죠. 그러나 악마는 한탄합니다. 인류가 효율과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지옥을 접수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다고요. 인간이 새롭게 설계한 지옥은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간수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보장해서 직무태만을 막고 고통의 강도는 항상 최상으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유령들이 내지르는 비명소리마저 균일하게 통제되는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죠. 이 완벽한 고통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 어떤 다른 생각도, 추억도, 희망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완벽해서 영혼들은 자신이 과거에 더 나은 지옥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마저 빼앗겨버린 절대적인 절망, 이것이 바로 인간이 완성한 지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성공이자 유령들의 불행이다. 악마가 내뱉는 이 마지막 한마디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합리성, 질서, 효율성이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아주 미약한 인간성마저 제거해버릴 때 그것은 악마조차 슬퍼할 만큼 완벽하고 잔인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차갑고 이성적인 판단이 때로는 가장 뜨거운 불길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요. 끝없는 길 위에서 방황하고 선택의 역설 속에서 고뇌하고 인간 사회의 모순을 목격했던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릅니다. 그곳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무덤 앞입니다.
이 부서진 묘비에 새겨진 몇 개의 단편적인 글귀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걸어온 가장 깊고 궁극적인 내면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아마도 추락이었을 겁니다. 묘비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깊은 심연을 보았고 가장 높은 곳, 어쩌면 절대적인 믿음이나 순수한 이상을 품었던 그 정점에서 발밑이 한순간에 꺼지는 듯한 공허와 마주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그 추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구절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무 속에서 구원을 찾았노라. 구원은 무언가를 다시 채워 넣음으로써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그 텅 빈 공허함 자체를 받아들였을 때 찾아왔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깨달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깊은 심연을 겪고 텅 빈 공허를 받아들인 영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묘비는 그가 독리를 가진 긴 뱀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뱀은 외부의 도움이나 구원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고독하고도 위험한 존재죠. 이는 타인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고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기 완결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묘비의 뒷면에서 우리는 이 자기 탐구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파내어 먹었으니 그 본연의 맛을 알고자 함이라. 이것은 외부의 평가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본질을 직접 마주하려는 행위를 비유하는 것이겠죠. 그 과정이 마치 자신의 심장을 산채로 파먹는 것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처절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모든 글귀를 읽고 난 순간 부서진 무덤 속에서 시신이 우리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내가 먼지가 되었을 때 그대는 나의 미소를 보리라. 이 섬뜩하면서도 어딘가 아름다운 이미지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미소는 완전한 자기 파괴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궁극의 평화 혹은 승리의 약속일까요? 아니면 모든 고통이 끝난 후의 안식일까요? 혹은 이 모든 것을 추월해버린 자의 마지막 조소일까요? 그 미소의 의미에 대한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루신의 산문시집 들불을 이야기할 때 이걸 단순히 한 권의 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차라리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는 거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 거울이 비추는 황량하지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내면의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잃어버린 좋은 지옥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 섬뜩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인간 본성을 향한 루시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롭고 또 비판적인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기이하고도 끔찍한 역설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개선되었다는 지옥이 어떻게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철저한 절명의 공간이 되어버렸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꿈속에서 화자는 아주 위대한 아름다움과 또 깊은 슬픔을 동시에 품고 있는 듯한 악마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옛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인간의 손에 의해 완벽해졌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옥에 대한 비극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악마가 설명하는 두 지옥은 그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공간입니다. 악마가 다스리던 옛 지옥은 모든 것이 낡고 쇠락해서 끓는 기름도 미지근하고 불길은 그저 연기 수준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런 허술함 덕분에 그곳에는 기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었고, 심지어 작고 창백한 맨드레이크 꽃 같은 아주 작은 생명도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새로운 지옥은 어떨까요? 모든 것이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합니다. 기름은 맹렬히 끓고 칼날은 날카롭죠. 그 어떤 희망의 흔적도 생명의 흔적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시스템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러니가 드러나는 거죠. 과거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악마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힘, 그건 다름 아닌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맨드레이크 꽃을 보면서 인간이었던 시절을 떠올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향해 싸울 힘을 얻었던 거죠.
하지만 지옥을 장악한 인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 반란의 원동력, 바로 그 기억의 싹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잘라내버렸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옥에 대한 어떤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적인 온기나 연민 대신에 차갑고 계상된 효율성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그 자체로 얼마나 끔찍한 억압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오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세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에서 이제 시선은 우리 내면으로 아주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외부 세계가 그토록 무자비하다면 과연 우리 내면은 안전할까요? 이제 우리는 묘비명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한 영혼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파괴하고 삼켜버리는지 그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꿈의 무대는 이제 황량한 벌판에 놓인 낡은 묘비 앞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에는 사회도 타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한 개인이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남긴 흔적과 아주 고독하게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묘비에 조각조각 남아있는 글귀들은 마치 심오한 역설의 연속처럼 읽힙니다. 모두가 뜨거운 열광에 빠져 있을 때 혼자 한기를 느끼고 저 높은 하늘에서 깊은 심연을 보고 수많은 눈동자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완전한 절망의 끝에서야 구원을 찾았다고 말하죠. 모순과 환멸로 가득 찬 한 인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화자가 무덤에 갈라진 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그곳엔 시체가 누워있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있어야 할 심장과 간이 없어요. 얼굴에는 슬픔도 기쁨도 어떤 표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의 핵심이 완전히 제거된 텅 비어버린 껍데기처럼 보입니다. 한 인생의 결과물이 바로 이 공허함인 거죠. 그리고 묘비의 들면에는 이 모든 공허함의 원인이 된 끔찍하고도 자기 파괴적인 행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 그 본래의 맛을 알기 위해 제 심정을 도려내어 먹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스스로의 심장을 파먹는 이 행위는 그 탐구 자체가 얼마나 무익한지를 아주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진실을 알아내려는 과정 자체가 탐구의 대상을 파괴해버리는 궁극적인 모순에 부딪히고 마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정작 알고 싶었던 그 본래의 맛은 결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작품은 시체가 남기는 이 섬뜩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가 먼지가 되었을 때 너는 나의 미소를 보리라. 이것은 과연 완전한 소멸 뒤에 찾아오는 어떤 평화일까요? 아니면 자기 파괴의 여정에 도달한 마지막 허무를 의미하는 걸까요? 한 개인의 내면이 이토록 파괴의 적이라면 그 고통은 과연 개인의 안에서만 머무는 걸까요? 퇴락한 선의 떨림이라는 작품은 한 사람의 고통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서 마치 저주처럼 이어지는지 그 쇠락의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꿈속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 그런 중첩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비극이 마치 아주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운명이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남깁니다.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따라가 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굶주리는 딸을 위해 굴욕을 감수하며 돈을 법니다. 필사적인 사랑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노파가 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장성한 가족들의 혹독한 비난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비난을 피해 집을 나와 황야로 걸어가고 그곳에서 인간을 넘어선 기이하고 끔찍한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잔인한 비난의 합창을 듣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떳떳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소리치죠. 심지어 손주들까지 망칠 거라며 저주를 퍼붓고 어린 손자는 갈대잎을 칼처럼 휘두르며 죽여라! 라고 외칩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한 그녀의 희생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더럽힌 지울 수 없는 원죄로 낙인 찍히고 만 겁니다. 이 강력한 마지막 이미지 속에서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사랑, 그리고 증오는 더 이상 그녀 개인의 감정이 아니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응축되어서 세상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떨림이 되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와 자아,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차례로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 작품인 논증 세우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해 가장 냉소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배경은 아주 평범한 교실입니다. 화자는 선생님에게 논증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묻죠. 하지만 이곳에서 오가는 대화는 단순한 작문 수업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사회적으로 살아남는 법에 대한 날카로운 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단순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세상에 작동하는 근본적인 규칙 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기뻐하는 부모가 손님들에게 아기를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한 손님은 이 아이는 부자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분 좋은 말이지만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죠. 일종의 거짓말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큰 감사와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손님은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분노에 찬 매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죠. 사람들은 달콤한 거짓말에는 기꺼이 상을 주지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다가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웅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자 어쩌면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가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그 대가로 고통받고 싶지는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개인은 과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선생님의 결론은 충격적입니다. 가장 안전한 생존 방식은 진실도 거짓도 아닌 그저 열광적인 감탄사인 척하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름을 내뱉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오, 세상에 하하 헤헤 처럼요. 들풀을 통한 이 어두운 여정은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진실을 말하면 벌을 받고 잔혹함은 점점 더 완벽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절망과 냉소 앞에서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언어가 남아있을까요? 자, 루신의 산문시집 들풀, 그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마지막 6편의 작품들은 마치 이 책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고통, 저항,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들풀의 세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풍경들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여정을 관통하는 한 문장이 있다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는 무물의 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기서 적은요, 칼이나 총을 든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우리를 꼼짝 못하게 올가매는 거대한 압력 같은 거죠.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진지. 루신의 마지막 작품들은 바로 이 형태 없는 적과 싸우는 어떤 정신적인 풍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풍경은 바로 사후입니다. 죽었는데 의식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화자가 1인칭 시점으로 겪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나는 분명히 죽었어요. 그런데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뚜렷하고 생생한 거예요. 모든 걸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내 몸은 차갑게 식은 돌덩이일 뿐인 거죠. 살아있는 정신이 시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게 생전에 농담처럼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떠올렸던 최악의 상상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진짜 공포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의식만 멀쩡히 남아서 내 몸이 썩어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거죠. 그런데 화자의 이 내적인 고통과 바깥 세상의 반응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그의 시체를 보고는 그냥 별 의미 없는 소리들만 툭툭 던지고 지나가는 겁니다. 죽었네? 이건 뭐지? 찌릿? 에고머니나. 이 텅 빈 소리들은 화자의 절대적인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죠. 그는 이제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경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이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화자는 이 끔찍한 공포 속에서 문득 안도감을 느껴요. 심지어 만족감까지도요. 아니 대체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죽음에 슬퍼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기뻐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 이 완전한 익명성 속에서 그는 비로소 세상과의 모든 빚을 청산했다고 느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이 이 세상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마지막 평온을 찾는 이 아이러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루신이 파고드는 인간 심리의 복잡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평온은 순식간에 깨져버립니다. 진짜 공포는 이제 감각의 고문을 통해 찾아오거든요. 처음엔 등골을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에 그 참을 수 없는 가려움, 긁을 수가 없죠. 다음엔 얼굴에 내려앉은 파리가 끈적하게 코와 입술을 핥고 지나마요. 그러다 점점 더 많은 파리들이 눈꺼풀에 모여들고 그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느껴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의 무력감이겠죠. 마침내 그는 조잡하게 만들어진 관 속에 뉘어지고 밖에서는 못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생각하죠. 이번엔 6면이 전부 벽에 막히고 못까지 박혔구나. 이건 완전한 실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괴롭히는 건 구겨진 옷자락이 등을 파고드는 아주 사소한 불편함이에요. 썩어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될 이 고통. 존엄한 죽음 같은 건 없어요. 그저 초라하고 불편하고 완벽한 패배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라는 작품은 우리에게 정말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죽음의 진짜 모습은 완전한 끝, 그러니까 무의 상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망각이 아니라 의식만 남은 채 세상에서 잊혀지고 썩어가는 몸뚱어리에 갇혀서 나 없이 흘러가는 세상을 영원히 지켜봐야 하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과 무의미함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공포가 아닐까요? 자, 이 투쟁이라는 주제는 다음 작품 이러한 전사로 넘어가면서 한층 더 깊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리적인 적이 아니라 훨씬 더 교활하고 형태없는 존재와 싸우는 어떤 은유적인 전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싸우는 적의 이름은 무물의 진, 우리말로 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진지 정도가 될까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군대에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칼이나 총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아주 오래된 전통, 영혼 없는 칭찬이나 위선적인 몸짓 같은 것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정신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거대한 사회적 압력 같은 거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가장 교묘한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극도로 불공평합니다. 보세요. 전사는 외롭게 홀로 서서 원시적인 투창 하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신념만으로 싸웁니다. 반면에 적은요, 셀 수 없이 많고 어디에나 흩어져 있죠. 그들의 무기는 고개를 슬쩍 끄덕여주는 인정의 제스처 같은 거고 온갖 미덕이 화려하게 수놓인 외투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사는 실제하지만 적은 공허한 거죠. 이 적들의 깃발에 쓰인 이름들을 한번 보세요. 자선가, 학자, 어른, 군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이름은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이런 훌륭한 미덕들을 방패 삼아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사람을 곧 선, 그 자체를 공격하는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교묘하고도 강력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의 핵심은 바로 이 허무함에 있습니다. 전사가 용감하게 창을 찔러도 그의 창은 텅 빈 외투만을 꿰뚫을 뿐이에요. 실체가 없는 적은 이미 쏙 빠져나가 버렸고 전사에게는 자선가를 공격한 파렴치한이라는 낙인만 남게 되죠. 결국 마음속의 승리는 세상의 패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형태없는 적은 이런 식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명백히 패배하는 싸움 속에서도 작품은 순수한 저항의 메시지를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아무도 전투의 함성을 돋지 못하는 거짓된 평화만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투창을 들어올립니다. 비록 실패할 운명일지라도 그 저항이라는 행위 자체가 전사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존재 이유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작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충명한 사람과 바보와 노예라는 아주 날카로운 우화인데요. 이건 억압의 심리를 파헤치는 강력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우화에는 딱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끔찍한 현실에 대해 불평만 할 뿐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 노예,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공허한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결국 현실을 유지시키는 데 일조하는 총명한 사람, 마지막으로 말 대신 행동으로 이 벽을 부수려는 바보. 루시는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억압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되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자 총명한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위로를 건네죠. 아이고, 참 딱하군. 괜찮아. 곧 나아지겠지? 이 말, 노예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노예의 분노를 잠재움으로써 이 총명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을 돕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보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말 대신 망치를 들고 와서 벽을 부수기 시작해요. 빛이 들어올 창문을 만들어 주려는 거죠. 하지만 이 직접적인 행동은 오히려 노예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그 비참함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변화 그 자체가 어둠보다 더 두려워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잔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노예는 자신을 도우려던 바보를 현해 강도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쫓아내요.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그는 신이 나서 총명한 사람에게 달려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요, 당신 예언대로 정말 나아졌잖아요. 그는 억압을 유지한 대가로 받은 칭찬을 진정한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억압은 피해자 스스로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게 만들 때 가장 강력해지는 법이죠. 이렇게 거대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에서 이제 루신의 시선은 한 개인의 내면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바래져가는 기억의 흔적으로 옮겨갑니다. 마른 잎이라는 작품인데 이건 기억과 망각 그리고 쇠락에 대한 아주 서글픈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자가 책갈피에서 오래전에 눌러 말린 나뭇잎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을 떠올리죠. 그때 그 잎은 진홍색, 녹색, 노란색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생생한 모자이크 같았어요. 검은 테두리가 둘린 작은 구멍은 마치 빛나는 눈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개성으로 살아 숨쉬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잎은 그냥 균일한 밀랍 같은 노란색으로 바래버렸습니다. 그 독특함은 사라지고 시간은 그 생명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 잎은 바로 시간이 어떻게 우리 과거의 풍요로움과 그 생생한 세밀함을 침식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은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더 깊은 질문으로 이뤄져요. 만약 시간이 더 흘러서 이 잎의 원래 색깔마저 내 기억에서 사라진다면 내가 대체 왜 이 잎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조차 잊게 되는 건 아닐까? 경험의 기억이 사라졌을 때 추억이 담긴 물건은 과연 계속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서랍 속에 간직한 무언가에 대한 그리고 시간 앞에 희미해져가는 모든 기억에 대한 아주 애초로운 질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두 편, 옅은 핏자국 속에서와 문득을 통해 심연을 마주하며 대단원의 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작품은 우주적인 거대한 이야기와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놀라운 결론을 이끌어내요. 먼저 옅은 핏자국 속에서는 역사적 기억을 둘러싼 거대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인류가 고통을 잊어버리길 바라는 비겁한 조물주가 있어요. 그는 시간이라는 물로 핏자국을 씻어내고 고통의 기억을 무디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각의 안락함 속에 머물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에 맞서는 반역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는 잊기를 거부해요. 오히려 희미해진 핏자국을 똑바로 응시하면서 역사가 품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공포를 끝까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풀의 마지막 작품, 문득입니다. 모든 건 늦은 밤 화자의 고요한 서재에서 시작되어 잉크와 낡은 종이 냄새가 나는 아주 평범한 공간이죠. 하지만 바로 이 정적 속에서 들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눈부시고도 날카로운 깨달음이 섬광처럼 터져나옵니다. 화자는 젊은 작가들의 원고를 교정하던 중에 어떤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목격합니다. 그는 그들의 영혼을 봐요. 처음에는 우아하고 순수했던 영혼이 거친 세상과 부딪히면서 고뇌하고 신음하고 결국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현실이라는 바람과 모래에 계속 얻어맞다가
그가 조야함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순수함이 폭력적으로 벗겨져 나간 상태라고 할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들풀의 마지막 선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처럼 지켜진 순수함을 거부하고 세상과 부딪혀 상처 입은 영혼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인간의 영혼이기에 나는 이런 영혼을 사랑한다. 나는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는 이 피투성이의 조야함에 입맞추고 싶다. 이건요, 삶의 모든 고통과 추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긍정하는 가장 급진적인 사랑의 선언이에요. 그에게 진짜 아름다움은 바로 이 피투성이 현실 그 자체에 있었던 겁니다. 책 전체는 이 마지막 정말 잊히지 않는 이미지로 마무리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화자는 담배에 불을 붙여요. 담배 연기는 고요한 공기 속으로 피어올라 천천히 이름 붙일 수 없는 형상을 빚어냈다. 책은 어떤 명쾌한 해답을 주면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이 심오한 모호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이 이름 붙일 수 없는 형상들이란 대체 뭘까요? 아직 오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미래일까요? 아니면 과거의 유령일까요? 어쩌면 들풀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해온 그 저항적이고 고통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투쟁의 본질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결코 한마디로 이름 붙여질 수 없고 그저 묵묵히 목격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아닐까요?